네, 방금 담임 목사님께서 규칙과 질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실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구에 살지 않습니까? 지구에 살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무런 장비와 조치가 없이 우주로 나갔다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지구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거든요. 무엇을요? 공기를 허락해 주셨고 자연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지구 밖으로 나가면 우린 절대 살 수 없는 존재들로 지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건 알고 계시죠? 경험하지 않아도 우리가 우주 밖에 나가지 않아도 이거는 기본적 상식으로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나는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못 믿겠어. 그럼 우주 가보시면 물론 갈 능력이 안 되겠지만 가보시면 바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무리 폐활량이 좋아도 2분 이상 살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제가 폐활량이 좀 좋거든요. 바닷속에서 한 2분 정도 참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진짜로 나는 숨 안 쉬고 살 수 있다라는 사람도 바닷속에 한 1분 이상만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꼬로록 꼬로록 어떻게 됩니까? 익사하게 되죠. 익사. 그렇죠. 똑같은 개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는 뭐냐면요. 한국의 법에 적용을 받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한국 사람의 언어를 쓰고 살아간다는 거고 한국 사람의 예의와 질서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목사님이 아주 큰 어떤 개념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개념하고 동일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새 시대를 바라보는 어떤 문화의 관점에 대해서 또 함께 다섯 번째 문화가 읽어지네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최대한 여러분이 이해하고 또 쉽게 삶 가운데 아이들과 소통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고 했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생각하고 고민하고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혹여나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면 또 이렇게 한번 함께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새 시대 새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문화의 변곡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작과 재배의 어원인 문화는 계승하고 변화하고 있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미 이전에 묵상을 했던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러분 자라매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표시해 보시겠어요? 자라매. 자, 누가복음 2장 5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장 52절 시작. 자, 자라가며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이들도 동일하게 자라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동일하게 유아기, 유년기, 유치부, 그죠? 초등 시절, 청소년 시절, 그리고 성인기를 지나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따가 한번 설명하겠지만은 신체적으로도 자라고요, 영적으로도 자라고, 지적으로도 자라고, 그렇죠? 관계적, 사회적으로 자라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문화의 개념에서 계속해서 경작이라는 의미 자체가 뭔가를 가꾸고 만들어내다, 변형되고 또 이어지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같은 개념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란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자란다라는 개념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나 환경도 동일하게 자란다. 이걸 좀 더 우리가 익숙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변화되고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환경도 변화되고 있고 바뀌고 있고 세상도 변화되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변화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뀌고 있는 문화 속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적응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원래 땅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따가 마지막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의 그 부름에 의해서 고센 땅, 애굽 땅으로 정착을 하게 됐죠.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래서 400년 동안 있다가 결국은 출애굽, 즉 애굽 탈출기를 강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죠.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은 결국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이 이스라엘은요 어떤 문화냐면 군사적으로 청동기 문화거든요. 농기구적으로 이제 농업적으로 청기구 이 청동기 문화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지금 너무나 뭐 쇠나 철을 쉽게 사용하고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쇠를 가지고 뭔가 기구를 만들고 도구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 그렇게 익숙하지 않았던 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할 때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왜 이스라엘이 맨날 깨질 수밖에 없습니까? 왜냐하면 군사적인 역량 차이가 너무나 큰 거예요. 블레셋은 당시에 지중해 지역에 있던 그런 이민족들이 이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 왼쪽 편 지중해 그 바닷가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터를 잡고 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나라 그 민족 사람들은 이미 철기가 들어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철을 쉽게 다루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철기 문화고 청동기 문화고 싸웠어요.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더 센 게 이기겠죠.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더 쉽게 설명하면 뭘로 설명을 하면 될까요? 제 주먹하고 저희 막내 주먹하고 주먹치기를 했다 칩시다. 자, 제가 물론 연기를 통해서 우리 이름이 너무 세, 우와 엄청 커졌네, 태권도 다니더니 장난 아니야 라고 연기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제가 제대로 힘주고 한 풀파워도 아니야 한 50%만 줘도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예, 아빠 미워, 맞죠? 아빠 나빠, 그렇죠? 바로 이렇게 되겠죠. 예, 상대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철기와 청동기랑 싸웠을 때 당연히 청동기는 쉽게 부서지거나 구부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에서 이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먼 훗날에 언제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남유다가 어느 나라의 침략을 받게 되죠? 여러분 실수로 혹시 아십니까? 네, 예, 그 세 글자인데, 예, 비읍 리을 어느 나라죠? 네, 바벨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이제 침략을 당해서 결국은 남유다도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이렇게 이제 잡혀가게 되고 눈알도 뽑히고 뭐 이렇게 하다가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셨을 때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철기 문화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문화가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삶이 더욱더 윤택해졌고 뭔가 좀 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용이해졌다. 좀 더 뭔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뀌어졌죠. 기구도 바뀌어졌고 단단해졌고 훨씬 더 많은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문화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넘어갈 때 갑자기 빡 이렇게 철기 문화로 한꺼번에 바뀌어졌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 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처음으로 PC라는 게 보급됐을 때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PC를 다 집 가정에 학교에 다 한 대씩 보급을 받았을까요? 그렇진 않거든요. 서서히 어떤 기준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냥 오프라인 세대로 살아가다가 PC라는 게 이제 처음으로 생겨나기 시작하는 그 어떤 변형 이제 바뀌어지는 변화되는 그 어떤 기점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변곡점이라고 하거든요. 그 어떤 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오프라인의 삶을 살아가다가 온라인의 삶을 살아간다. 아이들이 게임 속에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은 메타버스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그 변곡점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변곡점을 넘어섰습니다. 대한민국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새로운 사고와 그래서 적응력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다니엘서 2장 32절로 33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자, 여러분 이 배경이 지금 어디냐면요. 다니엘이 이미
남유다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지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에 있습니다. 바벨론에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을 주시죠. 그 환상 가운데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의미가 뭐냐? 당시에 사실은 다니엘은 이미 이 환상이 몇십 년 뒤에 몇백 년 뒤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의미가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요. 100% 이해를 못했단 말이에요, 다니엘은. 하지만 우리는 이미 많은 시대를 지나왔고 또 성경을 보면서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또 이해력이 생겼죠. 그런 정보 지식도 생겨났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것들을 함께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정금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지금 다니엘은 어디에 지금 잡혀서 있다고요? 바벨론. 예. 정금은 어느 나라를 의미하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의 특징은 뭐냐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는요 혼합정책을 썼거든요. 인구들을 다 섞여 놓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기 러시아 쪽으로 데리고 가고 러시아 사람을 여기 어디냐 이라크 쪽으로 데리고 이라크 있는 사람을 다시 사마리아 지구로 갖다 놔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 정체성을 완전 뒤죽박죽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을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정하지 않죠. 그것 때문에 지금도 서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잖아. 너희들은 섞여 있잖아.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랑 달라. 참고로 제가 실제로 이스라엘 갔을 때, 재작년에 갔을 때 버스 기사가 이슬람 사람이었는데 사마리아 쪽 그 사마리아인이 다니는 길로 안 가요. 자기가 거기에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지만은 하도 이 관광객들을 공격을 많이 해가지고 실제로 우리 관광버스 전에 우리 이제 선교팀 이제 그 성지순례팀 앞선 버스가 공격을 당한 거예요. 지나가다가 거기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창문이 깨어져가지고 그걸 이제 현장에서 바로 이제 서로 이제 기사들끼리 무전을 받으니까 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날 바로 연락가지고 제가 뺑뺑 둘러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만큼 위험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이렇게 우리랑 달라라는 개념의 엄청 그 프라이드가 엄청 강하거든요, 유대인들은. 자, 아수르는 그런 호남 정책을 써서 그런 어떤 문화권에서 살아왔는데 바벨론은 뭐냐면 혼합 정책과 다르게 나라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지만은 다니엘이 보세요. 만약에 유대인이지만은 만약에 너는 포로니까 절대 우리나라에 도움되는 사람이 될 수 없어라고 했으면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나중에는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왕이 4번 바뀔 때까지 계속 하거든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때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 어떤 정책은 뭐냐면 인재를 나라와 민족에 상관없이 인재를 등용하는 정책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수한 인재를 발굴해 가지고 그 인재를 통해서 지역을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는 정책을 그런 문화 정책을 썼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은은 어떤 나라를 일컫겠습니까? 그러면 은은 어느 나라일까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메데 바사를 일컫습니다. 메데 바사는 실제 오늘날 우리가 어떤 나라로 이해해야 되냐면 페르시아라고 적어도 됩니다. 똑같습니다. 페르시아 또는 메데 바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메데 바사 페르시아는 어떤 의미냐면요. 결국은요, 이 사람들은 수로 우리는 강력한 군사력, 숫자로 계속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우리의 가장 최고의 어떤 무기는 사람 수, 머리 수다. 그래서 많은 인원들을, 많은 군사들을 계속해서 등용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나라를 운영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놋은 어떤 나라를 일컫겠습니까? 네, 앞에 그림을 보면 친절하게 우리 방송실에서 되어 있죠. 어느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놋이 이제 동입니다. 동구리. 자, 헬라라고 되어 있죠. 헬라가 영어로 되어 있네요. 친절하게도 그리스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자, 헬라 그리스는 융합입니다. 융합. 서로 이 문화도 인정해주고 이 문화도 인정해주는 그런 개념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헬라하면 떠오르는 인물 한 사람 누굽니까?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요거 제가 5대 제국 할 때 설명해드렸는데 헬라, 그리스, 정말 위대한 왕, 가장 넓은 땅덩어리, 이 몽골 제국의 그 누구죠?
징기즈칸이 나타나기 전에 가장 넓은 영토를 만들었던 대왕, 예, 알렉산드리아 정확하게는 알렉산드로스, 예, 원래 풀네임은 알렉산드로스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융합이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리고 네 번째 철, 관로 안에 뭐가 들습니까? 법을 강조했던 국가, 제국.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 자, 로마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로마를 일컫습니다. 지금 제가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다니엘서 2장 32절 33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정금, 은, 노, 쇠가 철입니다. 진흙,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철은 어느 나라? 철이 지금 여기서 뭐냐면 쇠를 일컫습니다. 쇠가 철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로마 제국을 말하고 있고요. 법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나라가 정말로 부유해지고 부강해지기 위해서는 정확한 철칙,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로마는요, 법을 계속해서 만듭니다. 자국민을 보호하는 법, 자국민을 지키는 법을 강요하고 만들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철 플러스 진흙이라고 돼 있죠. 이때는 뭐냐면 나라가 이제 로마 제국 이후에 다시 여러 나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이 괄호 안에는 로마 제국 이후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로마 제국 이후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예. 여기 괄호 안에는 분열된 로마 제국 이후 똑같은 말입니다. 로마 제국 이후. 자, 좋습니다. 자, 보십시다. 금에 해당되는 바벨론의 나라의 문화가 있고요. 은에 해당되는 페르시아의 나라의 문화가 있습니다. 또 구리, 그러니까 노세에 해당되는 그리스 문화가 있고, 철에 해당되는 로마 제국, 그리고 이후에는 또 다른 여러 군소 도시 국가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고, 또 나라의 어떤 틀을 마련되지는 그런 국가와 민족들이 새롭게 만들어지는데, 그때 그 당시의 문화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시고, 그때마다 그 문화에 대해서 거부하고 우린 절대 할 수 없어, 그럴 수 없어 하는 경우는 대부분 다 그 나라가, 그 민족이 멸망을 당하거나, 받아들이고 그것들에 대해서 응용하는 민족과 나라들은 유지가 되고 이어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다. 새로운 문화가 도입되었습니다. 그 문화에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그 문화 속에서 그 문화의 사고의 틀을 가지고 우리에게 함께 이렇게 언어로 대화를 하고 같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 노출되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 아이들을 보면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야, 그것은 옳지 않아, 너에게 절대 이롭지 않아, 해로운 것이니까 너는 이것들을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보다 그 문화가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어떻게 이 아이가 이 문화를 가지고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지금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바라볼 때 이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가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힘든 경우가 생겨나죠. 정말로 힘들고 있죠. 그럴 때 여러분, 그래도 내 새끼니까, 내 자녀니까 마냥 귀엽고 사랑스럽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택도 아닌, 내가 그렇게 스마트폰 하지 마라고 그랬는데 끝까지 아이들이 오락하고 게임하고 채팅하고 이상한 사이버 언어로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어른들을 욕하거나 비방하고 또 아이들을 왕따시키는 장면을 봤을 때 여러분, 그래도 역시 우리 아이 시대를 앞서가는 문화를 누리고 있군, 잘하고 있어 라고 칭찬하겠습니까? 이 정말 때려 죽여도 시원찮은 놈이라고 여러분 욕을 한 발대기 하고 싶습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솔직하게. 그렇죠. 예, 후자가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볼 때 나의 기준과 틀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취할 때 우리는요, 너무나 당연스럽게 그냥 본능적으로요, 우리의 입술에 말은 뭐냐면, 자, 보기를 네 가지 드릴게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1번, 자, 그런 반응을 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얘야 제발 좀 학교 마치고 숙제부터 하고 좀 씻고 놀아라 이랬는데, 애가 학교 마치자마자 바로 방구석에 들어가가지고 핸드폰, 스마트폰 게임하고 놀고 있어요. 자, 이때 반응.
역시 할렐루야, 넌 하나님의 축복이야. 너는 정말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세대로 자라날 거야. 1번 이렇게 말할 것인가? 2번 아이고 그래 학교에 얼마나 오늘 공부가 힘들었으면 오락을 하고 싶었겠노. 그럴 수도 있지. 열심히 해. 이게 2번이야. 3번 딱 그만해라. 지금 학교에 마친 지 얼마나 됐다고 바로. 자 4번 아이를 보는 순간 자 어떤 겁니까? 1번, 2번, 3번, 4번 어떤 겁니까 여러분? 1번, 1번, 2번, 3번, 4번 보통 몇 번이 나옵니까 여러분? 몇 번 나와요? 주로 아직 여러분들이 힘이 있으면 3번이고 더 이상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더 내려놓습니다. 남김없이 내려놓습니다. 그럼 몇 번을 선택합니까? 4번. 여러분이 한 일주일 금식하고 저기 어디 기도원 가서 뭡니까? 성령의 어떤 그 뭡니까? 은사 받고 막 은혜 받고 성령 받아가지고 기도하고 내려와가지고 딱 아이를 바라봤다. 그러면 어쩌다가 2번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나요? 예, 우리는 너무나 당연스럽게 이 아이를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경험으로 판단하고 그냥 평가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이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는 것처럼 똑같이 자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세상이 변하고 있고 그 변화에 맞춰서 아이들도 똑같이 적응하며 자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두에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가신 것처럼 기준과 철칙을 마련해 놓고 아이가 최소한의 이 문화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이가 자라고 있다. 우린 성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장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생육해라. 그리고 번성해라. 확장해라. 충만해라. 뭐냐면 결국은 너희가 계속 끊임없이 자라가라 라는 의미겠죠. 자, 개인적 성장은 결국 사회적인 관계를 통한 성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이 성장하는데 5가지 요소가 있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체적 요소, 감정적 요소, 영적 요소, 지적 요소, 사회적 요소. 자, 사회적 요소는 또 관계적 요소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5가지 요소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일반적 학문은요 여기서 영적 요소를 빼버립니다. 스티븐 코비의 7가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인가 그 책을 보면요 이 성장의 사람의 성장의 요소 4가지만 적혀 있거든요. 이 보면 영적 요소를 빼버립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요소가 분명히 우리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5가지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성장 요소를 계속해서 촉진하는 그런 여러 가지 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체 발달, 성, 권위, 이상, 일입니다. 이 5가지 또 축이 있습니다. 신체 발달은 뭐냐? 계속해서 신체적으로 아이가 2차 성징이 일어나고 또 근육이 발달되고 이제 자매 같은 경우는 가슴이 커지고 남자는 뭡니까? 수염이 나타나고 변성기에 접어들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이렇게 신체적 발달이 일어나고 있다는 키가 크고 여러분 중학교 입학하면요 1년에 거의 10cm씩 크지 않습니까? 예, 잘 모르십니까 여러분? 네, 그대로 멈추신 분 계십니까? 네. 자, 그렇게 신체적인 신체 발달이 축이 있다는 거고 성은 뭐냐면요 결국은 성적인 발달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이 부분은 좀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권위의 부분은 뭐냐면 사람과 관계를 통해서 결국은 권위자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고 그 권위자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그 권위자의 명령에 따라가고 수용하고 또는 그 권위자를 뛰어넘는 어떤 마음의 심력들도 키워나가는 그런 부분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상은 뭡니까?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어떤 기준과 철칙, 내가 사고하는 생각들을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정체성도 있고 공동체성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심리적인 자기를 바라보는 현상들, 이미지들이 있다는 것이고 결국은 뭐냐면 내가 무언가를 얻고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성취감, 또 다른 단어로 효능감이라고 합니다. 효능감 등이 이렇게 축으로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사람은 문화적 존재다. 사람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사람이 된다는 의미인데, 이제 한 예로 늑대 소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에게 길러지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길러지냐? 어떤 존재에게 길러졌느냐? 동물 늑대에게 길러졌습니다. 실제로 인도에 한 사례가 있죠. 그래서 그 아이가 이미 10년 넘게 늑대에 의해서 길러졌는데, 사람이 발견하고 그 아이에게 언어를 가르쳤어요. 예를 들면 뭐 보면대, 성경책, 스피커, 마이크 뭐 이렇게 가르쳤어요. 단어는 습득을 했어요. 근데 문장으로 연결을 못해요. 네. 그리고 아이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살다가 죽게 됩니다. 평생을 결국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못 삽니다. 늑대의 그 습성을 가지고 고치지 못했다는 거죠. 늑대의 습성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면 사람은요, 사람을 통해 배우고 익히고 자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여지는가에 따라서,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아이가 달라지고 바뀌어진다는 거죠. 함께하는 교회가 어떻게 보여지는가에 따라서 이 공동체 안에서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 아이들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큰 두 번째, 호모 루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제가 지난주에 잠시 언급했습니다. 그렇죠? 호모 사피엔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사고하는 사람, 노동의 사람, 그리고 루덴스는 뭐였죠? 혹시 실수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기억하시는 분? 네, 예, 자,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잊어먹어야 제가 다시 이렇게 설명하고 또 함께 여러분과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루덴스는 놀이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루덴스라는 뜻이, 호모 루덴스라는 뜻이 뭐냐면 놀이하는 사람, 괄호 적어놓고 놀이하는 사람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놀이하는 사람. 자, 그래서 과거에 결국은 우리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놀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습득을 하게 되고 문화로서 접하게 되는데, 요 개념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과거의 놀이 문화, 세네트라는 게 있습니다. 세네트. 자, 세네트가 뭐냐? 참고 자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세네트가 요겁니다. 요거예요, 요거. 자, 세네트가 뭐냐면 고대 이집트 투탕카멘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 이전부터 사실은 존재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자료는 투탕카멘 시절, 왕 시절에 이렇게 발견된 자료입니다. 이제 격자 무늬가 새겨진 직사각형 판위에, 다음 그림 하나만 더 보여주세요. 판위에 말을 움직이는 게임 방식은 체스와 비슷하다. 체스랑 비슷하게 게임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고대 이집트인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4, 5세기에 모험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모든 관문을 통과했다. 내가 그 모든 이 문들, 과정들을 통과하면 당시 이집트에서 최고의 신 뭡니까? 애굽의 최고의 신, 그냥 참고하시면 좋아요. 태양신이거든요. 뭐죠? 한 글자예요. 라예요. 라. 신 이름이 뭐라고요? 라. 가나다 라. 아시겠죠? 라만 기억하면 됩니다. 라. 예. 이 라와 함께 천상을 여행하며 내가 누릴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 개념 스토리를 함축한 게 뭐냐면 세네트라는 게임이에요. 세네트라는 게임이에요. 자, 그러면 이 게임이 이 고대 시대만 있었느냐? 아니거든요. 이것들이 결국 세네트라는 게임이 결국은 어디로 넘어오냐면 여기 이제 서남아시아, 그리고 인도, 중국, 한국 이렇게 계속 넘어오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에 어떤 게임이 있었느냐? 자,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윤복 씨가 그린 그림입니다. 혹시 저게 어떤 그림인지 실수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나라 화가 신윤복 들어보셨습니까? 예, 신윤복은 다 아시죠? 예, 신윤복 씨가 그린 그림인데, 여자들이 뭔가를 해요. 여자 2명하고 남자 2명이 뭔가를 지금 뭐 이상한 체스도 아닌 것이, 우리나라에 체스가 있을 리가 없고, 그죠? 딱 보니까 저 게임이 뭐냐면 쌍욕 아니고 쌍육이라는 게임입니다. 쌍육이라는 게임인데, 어떤 게임이냐? 중요한 건 오늘날까지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어요. 쌍육이라는 게임이요. 저는 안 해봤습니다. 저는 게임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게임이 지금도 전해지고 우리
세대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두 번째 게임이 있습니다. 승경도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저기도 동일해요. 어떤 훈장 같아요. 보니까 지금 마을 아이들이 막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무슨 판때기에다가 게임을 해가지고 뭐 자기가 이겼나 봐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팔짝 뛰면서 두 손을 들고 있죠. 승경도라는 게임인데 오늘날 어떻게 바뀌었느냐? 짜라잔. 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어지럽죠. 예, 실제로 아이들이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혹시 실수로 인터넷에 승경도 치면요, 이와 비슷한 막 게임하는 컬러 뭐 이렇게 카드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옵니다. 자,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이 게임의 어떤 방법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뭘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오늘날까지 이 게임들이 변형되고 발전되고 바뀌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이 놀이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놀이는요, 시대에 무엇을 나타낸다? 세계관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놀이가 어떻게 바뀌어지고 진화되고 있는가? 자, 예를 들면 자, 우리나라의 개념으로 한번 봅시다. 제가 근대 시대부터 옛날 게임은 잘 모르겠으니까 자, 제가 아주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런 게임을 했었어요. 그 전부터 있다고 하더라고요. 윷놀이, 자치기 이런 게임을 했었고 또 오징어 달구지, 다망구 이런 게임을 했습니다. 혹시 실수로 다망구 아십니까? 다망구. 저희 동네에서는 따라지라고 했었거든요. 용호동에서는 따라지라고 했는데 다망구. 그다음에 그러다가 어떤 전자기기가 개발이 됐어요. 공업 시대가 오면서 오락기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오락실이 출연을 하게 됐고 문방구 앞에서 미니 오락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저희가 10원을 넣든지 50원을 넣든지 100원을 넣든지 그 동전을 넣고 하는 오락이 나왔고 그러다 PC 게임이 나왔고 온라인 게임 더불어서 스마트 기기를 통한 게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림 하나만 보여주실래요? 네. 예, 여러분 이게 무슨 게임인지 아시겠어요? 예, 부루마블 게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 지금까지도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저희 형이 했던 게임이거든요. 저 게임판이 비싸가지고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흰색 그 사절지에다가 저거를 그려가 만들어가지고 이상한 신문지 종이로 이 지폐를 만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거 부루마블 예, 게임을 해서 하나만 더 보여주실래요? 저게 뭘까요? 사람 모양 같은데? 예, 어른들은 알죠. 현지하고 가영아 저게 뭔 줄 아니? 사람이야 사람. 자, 저 동그라미 안에 맞죠? 오징어 팀, 달구지 팀 이렇게 맞습니까?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한데 이 두 팀을 나눠가지고 그죠? 나가지고 저기 쏙 들어가는 부분에 저기를 통과해야 깽깽이에서 맞죠? 두 다리로 자유가 돼가지고 맞죠? 마지막 관문 넘어가지고 막 이렇게 싸우고 찢고 벗고 그러다가 손 다치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오징어 달구지. 자, 저런 게임을 했죠. 우리가 저런 게임을 하고 자랐죠. 이 밖에도 많은 게임을 했습니다. 뭐 그때 제 기억으로 뭐 진돌, 전봇대 두 개를 넣고 서로 뭐 30점, 50점 내기 그런 게임도 했고 심화차기 들어보셨습니까? 되게 일본말 같네. 일본말이죠. 네, 이런 것들. 비석치기라는 말로 아마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라면 땅 뭐 이런 것들 많이 했었는데 아무튼 이런 놀이들을 많이 하고 우리가 자라왔죠.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온라인 게임만 있냐?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다양한 게임들이 존재하는데 지금 청소년들, 청년들이 유행하는 그런 놀이가 하나 있어요. 혹시 밸런스 게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저희가 함께하는 게 버전으로 한번 제가 10문항을 만들어 봤거든요. 여러분 잘 이해를 못 하실까 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쉬워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극과 극이거든요. 극과 극인데 제가 그냥 임의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하는 법은 나오는 선택지 두 개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선택 안 하면 안 돼요. 나는 그냥 방관할래요. 하기 있기 없기 없기예요. 아시겠죠? 자, 1번 문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밸런스 게임. 성탄 예배 때 축하 공연을 하겠다. 부활절 예배 때 특송을 하겠다. 자, 축하 공연 하겠다. 손 들어 보세요. 난 축하 공연. 그렇지. 롤린 할 거야. 초등부 아이들. 자, 부활절 예배 때 칸타타. 뭐 특송을 하겠다. 뭐 안 드신 분 뭐예요 지금?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자, 밸런스 게임이 이거 아니면 이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시간 동안 통성기도 하겠다. 2시간 동안 말씀 통독을 하겠다. 자, 통독기도, 통성기도. 역시 기도의 사람이요. 손 내리고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야지. 나는 말씀을 읽겠어. 2시간 동안. 와, 그죠? 이게 성향이 참 다르죠, 그죠? 자, 세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여 백창을 하겠다. 아니면 하루 동안 말 안 하고 그냥 침묵하겠다. 자, 난 주여 백창.
자, 이 자리에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자, 손 내리시고. 나는 하루 동안 주여 백창할 바에는 하루 동안 침묵하겠어. 말 안 할 거야. 예, 실어증 걸릴래. 자, 좋습니다. 좋아요. 자, 네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셀장 3년 연속으로 섬기겠어. 아니야. 나는 셀장보다는 다음 세대 섬겨야지. 다음 세대 준비하는 교회인데 청소년 교사 3년 연속 섬기겠다. 자, 셀장 3년 연속. 이런 거 그거 캡처해 놓으세요. 자, 그다음에 청소년 교사 3년 연속. 청소년 교사 3년 연속. 네, 좋습니다. 자, 밸런스 게임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뭐 아니면 도예요. 이게 밸런스 게임이에요.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만에 나는 성경 일동하겠어. 아니야. 나는 한 달 동안 매일 담임 목사니까 1대1로 설교 듣겠어. 자, 극단이에요. 극단 항상. 자, 한 달 만에 나는 성경 일동. 손 드세요. 예, 다 말해야지. 자, 담임 목사님 1대1로 내가 설교를 듣겠어. 와, 우리 초등부 아이들 눈치가 빨라요. 네 집 아들인지 모르겠지만은 대단합니다. 예,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게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내가 코로나 사라졌어요. 식당 봉사를 하겠다. 아니야. 나는 혼자 교회 청소 다 하겠다.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까지. 예. 자, 식당 봉사 혼자 하겠다. 좋네요. 자, 그 다음에 혼자 교회 청소. 예. 좋습니다. 재밌네요. 자, 다음 문제. 일주일 동안 매일 구소역에서 걸어 다니겠다. 함께하는 교회. 자, 아니면 자동차 타고 한 주 동안 매일 새벽기도 참석하겠다. 자동차를 타는데 매일 와야 돼요. 새벽기도를. 근데 이제 자동차를 이용 안 하는 대신에 매일 걸어서 와야 돼요. 교회를. 자, 구소역에서 걸어온다. 손 들어보세요. 운동 겸. 나는 걸으면 걸었지 새벽기도는 참석 안 할 거야. 이런 마음인 거죠. 자, 매일 새벽기도 자동차 타고 참석하겠다. 좋습니다. 예, 좋아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포함 교육자 6명과 식사를 하겠다. 아니다. 나는 다음 세대 유치부 6명과 식사를 하겠다. 자, 교육자들과 식사를 할 것인가? 아이들하고 식사를 할 것인가? 자, 교육자와 식사. 제가 맨눈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네요. 자, 아이들과 밥을 먹겠다. 집사님 가능하겠습니까? 유치부 아이들 심히 감당하기 힘드실 텐데. 할렐루야. 자, 우리 이성무 강사님 아주 좋아하겠네요. 자, 다음 문제. TF 위원장으로 투게더 페스티벌 위원장으로 3년을 섬기겠다. 아니면 사찰 목사로 내가 1년 동안 섬기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찰 집사님이 안 계시죠? 사찰 목사 뭐 하는 건지 아시죠, 여러분? 자, TF 위원장 3년 동안 해보겠다. 좋습니다. 자, 내려놓고 사찰 목사로 내가 한번 살아보리라. 네, 좋습니다. 재밌죠? 자, 다음 문제. 예. 자, 마지막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에 처했어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온라인 예배를 4번 드리겠다. 아니면 대면 예배를 1번 드리겠다. 자, 온라인 예배 4번. 손 내리고. 역시 우리 아이들. 대면 예배 1번. 진하게 1번 드리겠다. 예, 좋습니다. 극과 극을 이렇게 나누는 밸런스 게임. 이게 종류가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 유튜브나 이렇게 아니면 포털에 밸런스 게임 치면 문항들이 진짜 많이 나와요. 수십 개가 나와요. 아이들이 이런 걸 갖고 놀고 있구나. 이런 게 왜 나왔을까 제가 그냥 고민해 봤어요. 왜 이런 게임들을 아이들이 잘 할까? 라디오 방송국에서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뭐 사람들한테 게임을 내고 서로 같이 이렇게 진행자랑 같이 이렇게 맞았을 때 뭐 선물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왜 이런 걸 할까? 그만큼 사람들은 어중간한 거를 참 싫어하는구나. 되게 또 시대가 바뀌어질수록 이 시대가 자극적인 거를 추구하는 시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예로요. 요즘 아이들이 유행하는 게임 중에 제가 이거를 진짜 그냥 뉴스에만 떠드는 건지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제가 제 자녀한테. 왜냐하면 6학년, 2학년, 6살이니까 6살은 뭐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고 6학년, 2학년한테 물어봤는데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예.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민식이법 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내가 들어봤다. 보세요. 애들 바로 손들잖아요. 민식이법 놀이 아세요? 그럼 이게 어떤 게임인지 아세요? 민식이법 뭔 줄 알죠? 학교 근처에서 교통사고 나가지고 아이가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 이거를요 아주 이상하게 도용을 해서요 차가 오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차한테 오히려 위협과 가해를 주는 그런 놀이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운전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애들이 아는 거예요. 영악하죠.
자아들 영악해요, 여러분. 무서운 아이들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진짜 무서운 아이들이에요. 자, 이런 애들도 있다. 이런 놀이들을 하는 애들이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애들을 하는 것에서 지지하고 찬성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말했죠, 목사님께서 정확한 기준, 규칙, 질서를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일본에서 올림픽을 한다고 하는데 경기를 할 때 자, 전부 다 육상 앞에 이렇게 있어요. 이 부조 소리가 들려야 동시에 출발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먼저 출발해 버립니다. 그럼 뭐예요? 실격패죠. 반칙패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규칙이 있다라는 게 규칙. 자기 레인으로 달려야 되는데 옆에 친구를 방해하기 위해서, 옆에 선수를 방해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레인으로 달렸다. 그럼 실격패인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규칙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이런 규칙을 분명히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행복한 인간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자,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결국 무엇을 추구하냐면 결국 행복, 즐거움, 희락, 나아가서는 나의 어떤 감정적인 그 자극을 위해서 쾌락을 추구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 행복한 인간의 조건 중에 세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탐험, 두 번째는 소통, 세 번째는 성취. 인간의 뇌를 보면요, 결국은 내가 뭔가를 계속해서 지배하고 싶은 욕구, 그리고 이제 안정을 가지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거든요. 안정을 가지고자 하는 욕구. 그런데 실제로는 이것들을 벗어나서, 자극적인 것들을 벗어나서 실제로는 무엇을 원하냐면 계속해서 모험을 하고 싶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가고 싶고 보고 싶고 듣고 싶은 어떤 욕구, 그리고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 어떤 소통의 욕구, 그 세 번째는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은 성취의 욕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5절을 보니 탐험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새로운 것을 만들고 가꾸고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말은 뭐냐면 경작하다는 의미 자체가 가꾸고 만들다라는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예, 그 말은 결국은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만들어내고 싶은 욕구가 인간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자, 창세기 19장 26절을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무엇이 되었다? 소금 기둥이 되었다. 왜 돌아봤을까요? 아, 진짜 유황불이 떨어졌는데, 불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는데, 에이, 진짜 멸망했을까? 진짜 사람들이 타고 있을까? 소리만, 음향 효과만 그런 게 아닐까? 내 남편 롯이 진짜 그렇게 말했는데 진짜 그런 것일까? 뭡니까? 의심, 궁금증. 이해되시죠? 예. 그게 생겨나니까 결국 뒤로 돌아보고 뭐가 되었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죠. 여러분,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뭡니까? 고고학자들이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너무 희한하죠?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어디 지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유추하는 데는 있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사해 바다 안이라고 합니다. 사해 바다 안에 분명히 그 어디쯤에는 있을 것이다 라고 유추하는데 실제로는 아직까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예. 자, 이런 탐험의 욕구가 인간에게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소통. 에덴 동산을 거닐 때, 자, 아담이 에덴 동산을 거닐었어요. 예.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짓고 에덴 동산을 통치하고 다스렸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동물들과도 소통하면서 그렇게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고 받고 하나님이 법까지 만들어 주시죠. 아담아,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아니, 저기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이름을 지어도 되고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누리며 살아. 너를 위해서 내가 만들었어. 그런데 저기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마라. 따먹어라. 따먹지 마라. 법을 딱 하나만 만들었어요. 동산 중앙에 나무가 두 개가 있었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뭐? 생명나무. 생명나무도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먹어도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마음껏 먹어도 되죠. 생명나무 먹는 순간 어떻게 해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이거는 그냥 제 얘기입니다. 또 우리 함께하는 게 뭐 연목사님이 그랬다 하던데 진시황이 찾았던 불로초가 생명나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냥 자, 진시황제가 어디서 불로초를 찾았을까?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까? 저는 그냥 상상을 해봤어요. 어떻게 성경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그냥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연장하는 열매, 생명나무겠죠. 그냥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리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고, 자, 그만큼 인간은 소통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 성취입니다. 자, 성취가 뭐냐면 이게 사실은 되게 인간의 어떤 본연의 모습 중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때가 많죠. 효과로 드러날 때가 많지만은 우리가 진짜 성경을 보면요, 이 성취라는 개념은 사실은 죄성, 이 죄의 본성이 나타나고 있는 개념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죄의 본성, 신이 되고픈 욕망에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바벨탑을 만들었죠. 그 이전에 이미 하와는요, 뱀이 유혹을 분명히 했지만은 결국은 뭘로 유혹을 했습니까? 네 열매 먹으면 그거 하나? 하나님처럼 된디.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디. 뭡니까? 하나님처럼 된다고? 내가 진짜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여러분, 이 욕망에 이끌린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이 성취라는 개념은요, 내가 모든 것들을 이루고 만들어내고 해내겠다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개념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행복한 인간의 조건, 탐험, 소통, 성취. 이거는 되게 일단 인간의 문화적 개념에서 보면 긍정적인 요소들이 너무나 많지만은 우리가 진짜 성경학적으로 보면요, 사실은 이 죄의 본성 가운데 나타난 결과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해를 하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번째 보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 시대에 아이들에게 가장 밀접한 문화의 아이콘을 하나를 딱 잡으라고 하면, 키워드를 잡으라고 하면 뭡니까? 바로 게임이라는 부분이죠.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오프라인 게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PC 게임이나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그런 온라인 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게임은 쾌락의 도구입니까? 행복의 도구입니까? 쾌락의 도구입니까? 행복의 도구입니까? 어떻게? 행복이지. 너희들한테는 영원한 행복이지. 복음이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게임은요,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쾌락이 될 수도 있고 참 행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노출시키고 질서를 가져다 주는가에 따라서 그렇게 바뀌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취의 영역 안에 사회적 안정감과 소속감이 있는데, 자, 게임 쾌락의 도구인가 행복의 도구인가라는 질문에 앞서서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냐면, 결국 아이들은요, 게임을 통해서 자기의 스트레스나 자기가 원하는 욕구들을 얻으려고 하거든요. 성취하려고 하는 그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취의 영역 안에서 사회적 안정감과 소속감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성적이나 직장에서의 어떤 성취만이 다가 아니란 겁니다. 그것에 국한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요, 여러분, 직장이나 학교에서 교사들이나 지도자들에 의해서 우리 학생들이나 다음 세대들이 정말 잘했어, 너무 훌륭해, 이번엔 정말 우수했어, 원더풀, 그레이트, 굿, 이런 이야기보다 어떻습니까? 이것밖에 안 돼? 왜 이렇게밖에 못했어? 더 잘할 수 있는데 너무 아쉽다. 야, 네 공부했나 안 했나? 더 심한 경우 어떻습니까? 이걸 점수라고 받아왔나? 이것밖에 일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피드백보다도 부정적 피드백에 훨씬 더 익숙해져 있고 그런 소리에 많이 노출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보세요. 너는 안 돼. 너는 이것밖에 못해. 너는 정말로 안 되는 아이야. 너는 정말로 이거를 할 수 없는 존재야.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늘 듣고 자랐던 사람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아이들, 그 사람들, 그 친구들의 마음속에는
안정감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불안감이 더 많을까요? 네, 사람은 그래서 본능적으로 무엇을 계속 추구하게 되냐면 안정감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바운더리, 소속감을 찾게 됩니다. 함께하는 교회는 이런 안정감과 소속감을 제공해주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 그렇게 세상에서 그렇게 찌들리고 패배감에 쩌들었던 사람들이 이곳에서 아니야, 너는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존재적으로 먼저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젊은 교회, 생명의 공동체, 감동과 감격이 있는 예배 공동체, 그리고 회복의 공동체로 너를 이 자리에 초대해서 무엇을 심어다 줍니까? 소속감을 심어다 주거든요. 그리고 셀 공동체, 또 여러 가지 어떤 팀과 활동을 통해서 그 가운데 안정감을 심어다 주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욕구를 교회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요, 이런 공동체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개인적으로 이 소속감과 안정감을 쫓아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도구들을 통해서. 특히 요즘에는 인터넷, 온라인 기기, 좀 더 요즘에 어떤 단어를 쓰냐면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플랫폼이라는 개인 플랫폼을 통해서 안정 욕구, 인정 욕구, 그런 소속 욕구를 충족하죠. 어떻습니까? SNS에서 내가 오늘 김 부장한테 들었던 정말로 얼토당토안한 이야기들을 올립니다. 억울한 이야기는 막 올려. 그러면 친구로 맺어져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좋아요, 화나요, 힘내요, 뭐 이렇게 올리고 댓글로 이런 뭡니까? 꼰대 같은 사람을 보았느냐부터 해가지고 막 지지해 주죠. 지지. 영어로 지지 말고 응원해 준다고요. 격려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떻습니까? 내가 했던 모습이 어떻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정당하다, 인정받게 되거든요. 반대로 어떤 나의 지인이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때로는 좋은 소식들을 올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좋아요 클릭을 누르고 댓글로 참 잘했어요, 멋져요, 힘을 내요 라고 했을 때 그 글을 보고 사람들이 오히려 행복감을 누리고 안정감을 누리고 나도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좋아요 클릭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어떤 느낌이 듭니까? 소속감과 안정감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런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결핍으로 인해 나타난 게임을 향한 시선. 자, 탐험, 소통, 성취의 개념이 자발적인 것보다 사실은 타인의 또는 권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상황이 많죠. 공부,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부모나 선생님 또는 어떤 지도자, 자기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자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렇죠. 후자가 훨씬 많죠. 억지로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다 그렇죠. 스스로 하는 것보다 누군가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코너로 몰려서 억지로 꾸역꾸역 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 자발적으로 하게 되면 진짜 자기 어떤 뭡니까 정확한 진로나 자기의 재능을 제대로 발견한 친구들이겠죠. 근데 그런 경우가 사실은 너무나 작죠. 무튼 그런 어떤 이 타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상황이 많다 보니까 이런 구조적 문제를 탈피하기 위해서 결국은 아이들이 선택한 결과는 뭐냐면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나만의 세계에 들어갈 거야, 입문할 거야. 어디로요? 바로 온라인 세계, 게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게임을 통해서 나의 미션을 탐험하게 되고 나의 미션을 공감받게 되고, 그렇죠? 게임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나의 미션을 성취하게 되거든요. 배그를 통해서 내가 최후 1인이 되기도 하고 내가 어느 목표 점수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죠? 내가 어느 훈장까지 계급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최소한 대령 이상 가야 돼. 뭐 이런 것들. 아무튼 그런 개념으로 우리들이 좀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좋겠다. 그래서 다섯 번째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문제를 낼 거예요. 다음 화면은 우리 삶의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어떤 제품, 어떤 물건을
대표하고 있는 건지 연상되는지 한번 맞춰 보시겠어요? 그림 보여주세요. 큐. 뭘까요 이게? 자, 아는 분 손들어 발표해 주세요. 제가 스포 카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크게 말하세요. 뭐요? 예, 그게 맞는데, 그러니까 그 물건을 뭘 말하는 건지를 말해 주셔야 돼요. 예. 우리 초등부 누구지? 지민인가? 지원인가? 뭐야? 지도 땡. 네. 캐시워크. 네, 정확하게 물건을 말해야 된대죠. 한번기 땡. 자, 치현지. 만보기 땡. 스마트워치 땡. 아, 재밌네. 못 맞추니까 한번기에 땡. 한번기에 한 사람 앞에 한번기에밖에 없어요. 자, 말씀 안 하신 분. 예, 겁먹지 마시고. 자, 말씀해 보세요. 이제 뭘까요? 네, 권사님. 예? 리밴드 땡. 아니, 우리 일상 속에 너무나 있는 거예요. 제품이에요. 물건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사실은 뭐라고 해? 자, 답. 손 들고 말씀해 주세요. 뭐야? 스마트워치? 스마트폰? 어떡해. 땡. 엄마가 대신 스타벅스에서 맛있는 거 사줄 거야. 걱정하지 마. 자, 또. 만보기 땡. 뭐야? 뭘까? 난 모르시겠죠? 예? 땡.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하고 있어요, 사실은. 뭐예요? 모르겠어요? 말해봐봐. 너 아까 말하지 않았니 근데? 시계 땡. 뭐? 음악 땡. 자, 물건이라니까요. 눈에 잡혀져요. 근데 이게 정확한 브랜드까지 맞춰야 정답이기 때문에 정답은 뭐냐면 나이키 운동화예요. 나이키 운동화. 나이키 운동화예요. 자, 제가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 잘 보십시다. 자, 이제 나이키는요 소비재 기업이 아니에요. 소비재 기업은 뭐냐면 소비하는 어떤 물건을 팔아서 소비하게끔 하는 그런 회사의 영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아까 그림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자, 이거는요 뭐냐면요, 그림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방송실. 네. 자, 이거는 뭐냐면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나서 동전만한 그런 기능을 탑재했거든요. 그 안에 애플사랑 협업해가지고 이 사람이 걷는 속도, 걷는 양, 걷는 시간 등을 다 정보로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자, 운동화를 만드는 회사, 스포츠웨어를 만드는 회사에서요 지금 무엇이 지금 들어갔습니까? IT라는 신기술이 들어갔어요. 제가 무엇을, 디지털 혁명이 들어갔다고요. 우리는 생각할 때 그냥 핸드폰이죠. 핸드폰. 자, 이런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차 중에 핸드폰으로 자동차 시동을 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능이 있는 거 아세요? 아는구나. 그래. 핸드폰으로 집에 밥솥을 이렇게 온을 해서 밥을 지을 수가 있어요. 권사님 이런 거 있는 거 아십니까? 권사님, 김용 권사님 알고 계셨어요? 혜정이가 사주던가요? 네. 무슨 말이냐면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자 이런 거예요. 구글은 온라인 기업이다. 아니에요. 구글에서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애플은 스마트 기기 기업이다. 아니에요. 애플에서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상하죠? 뭔가 지금 시대가 바뀌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나이키는 운동하면, 우리는 무조건 운동하면 나이스 신어야 돼, 이 개념이었잖아요,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제 나이키는 운동화 소비재 기업이 아니에요.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실례를 그림으로 보여드렸고 이제 텍스트로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6년도에 운동화 판매 전국에서 다국적 기업 중에 1위가 나이키였어요. 이제 시장이
얼마였냐면 22조의 매출을 올렸어요. 22조. 어마어마하죠. 2위 기업이 어디냐면 아디다스라는 기업. 줄 3개 찍 끼어진 데 알죠, 여러분? 아디다스라는 기업이 11조 원이었어요.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디지털 혁명을 애플사와 협업해서 나이키가 가미를 했어요. 그리고 십몇 년이 지났어. 2020년도 작년 기준으로 매출 볼게요. 나이키가 200조. 아디다스는 몇 조예요? 66조. 예,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죠. 예, 장난이 아닙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옛날에는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나이키를 신는 이유는 내가 소위 말해서 우리 아이들 편으로 인싸가 되고 싶거든요. 아싸가 아니라 좀 이렇게 사람들 앞에 처지기 싫고 최소한 전부 다 에어조단 신는데 나도 에어조단 신어야지. 나도 뭐죠? 요즘 뭐가 어떤 운동화 유행이죠? 나이키 중에 중코비 뭐 이런 운동화 신었다 칩시다. 그럼 나도 비슷한 그 정도 신어야 돼. 르브론 신어야 돼.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왜? 나 이 아이들 머릿속에 왕따 당하기 싫거든. 같은 개념. 어떤 개념이면 아이들이 교복 대신에 교복처럼 입고 다녔던 그 겨울 잠바가 있었단 말이에요. 북쪽의 얼굴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뭔지 아시죠? 노스페이스 다 입고 다니니까 동일하게 아이들이 다 그거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이제 그 인싸 그룹에서 자기가 처지기 싫어서 전부 다 그런 점퍼를 입고 다녔다는 건데, 요즘에는 어떤 개념이냐면 그 소비를 통해서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즉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점검하고 체크하기 위함인 겁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인싸, 즉 그 그룹 안에서 내가 왕따 당하기 싫고 도태되기 싫어서였는데, 이제는요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고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점검하고 체크하기 위한 도구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소니하고 인텔이라는 회사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옛날에 그 카세트 뭐죠? 이 뭡니까? 다시 돌아가기 기능 되는 걸 뭐라고 하더라? 예, 이 기능이 있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최고의 기능을 갖고 있는 회사가 뭐냐면 소니, 뭐 산요 이런 회사였거든요. 일본 제품이 진짜 좋았거든요. 삼성 거 들고 오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쓰레기라고 이렇게 취급도 안 해줬거든요. 구리다고, 기계 구리다고. 근데 여러분 지금 몇십 년이 지났어요. 소니라는 회사가 지금 거의 없어지기 일부 직전이거든요. 여러분 아십니까? 삼성이요 일본의 모든 기업들의 그 뭐지 1위부터 대한민국 기업, 일본 기업 10개씩 이렇게 딱 토탈했는데 압도적 1위가 삼성이에요. 압도적 1위가. 예, 그다음에 뭐 도요다 이렇게 순서가 쭉쭉 나오고요. 한국 기업은 이 10위권 안에 못 들어와요. 삼성 말고는.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삼성이 대단한 기업이 됐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소니나 그다음에 모든 컴퓨터,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들어가는 그런 이 사람으로 치면 두뇌라고 여기는 CPU를 생산했던 인텔, 대단한 회사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점점 쇠락하고 있거나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재작년인가 몇 년 전부터 원래 애플과 인텔이 협업을 했는데 애플사가 일방적으로 인텔과 이제 안 하겠습니다라고 손 놨어요. 왠지 아십니까? 왠지 아십니까? CPU라는 개념에서 4번에 GPU라는 새로운 신종이 뭐라고 하죠? 유닛이 나왔거든요. 뭐냐면 원래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그래픽 카드라는 것은 CPU를 보조하는 그런 어떤 기기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 그래픽 카드에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GPU라는 CPU의 기능도 있으면서 소위 말해서 그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그런 기능을 탑재한 GPU라는 그 카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엔비디아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 대표가 누구냐면요. 제가 얼마 전에 라디오로 들었는데 아시아계에서 대만 사람이라더라고요. 중고등학교 때 막 왕따 당해가지고 한이 많아가지고 뭐 미국인한테 내가 뭐 복수하겠다 뭐 이런 뭐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젠슨 황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각오가 있었냐면 모든 어떤 PC 기계에다가 우리 GPU를 다 이렇게 탑재시키겠다.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자, 뭐냐면 시대가 바뀌어졌다는 걸 제가 계속해서 지금 뭐 여러분 이거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말하고 하는 건 뭐냐면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서 시대가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컴퓨터 하면 CPU가 제일 중요해.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저도 얼마 전까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질문은 이런 거예요. CPU 뭐 쓰니? 사양 물어보면 CPU 뭐니?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바뀌어졌거든요, 지금. 예.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르소나라는 이야기, 페르소나 똑같은 말입니다. 자, 라틴어인데요. 연극할 때 사용하는 가면을 뜻하는 이제 유래된 단어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person 무슨 뜻입니까? person 사람이라는 뜻 갖고 있죠. personality 무슨 뜻입니까? 성격. 이 단어들이 어디서 유래가 되냐? 페르소나에서 유래됐다고요. 페르소나 가면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뭐냐면 person 사람이고, 사람의 성격이 뭐냐면 personality. 이해되죠? 무슨 말이에요? 성격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페르소나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이 상담학 용어에도 많이 쓰는데 가면이라는 단어거든요. 가면. 나의 본 모습이 아니라 가면. 제가 지난 시간에 메타버스에서 이 단어를 언급했어요. 이제 사람들은 온라인상에서 상석이라는 이름을 안 써. 어떤 단어를 씁니까? 어떤 단어를 써요? 상석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제가 온라인상의 이름 뭘로 쓰는 줄 아십니까? 메일은 100억이라는 이름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어떤 소통 도구에서는 뭘로 쓰냐면 뭐 다른 걸 씁니다. 뭐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크루즈, 탐 뭐 이런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예. 무슨 말이냐면 이런 단어를 뭐라고 하죠? 지난 시간에 예. 제가 꽃다발이라 안 했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제가 부캐라고 했더니 그때 혹시 집사님이셨습니까? 꽃다발이라고 말했던 분이 계셨는데, 예, 부캐라고 했죠. 부캐릭터, 본 캐릭터가 아니라 부캐릭터를 쓴다고. 온라인상에는 자기 캐릭터를 쓰는 게 아니라 부캐릭터를 쓴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부캐를 뭐라고 많이 쓰냐면 닉네임이라는 단어로 많이 썼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부캐라는 단어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할 때 이런 부캐를 가지고 이용하는데 잘 들어보십니다. 기업들은요 지금 어디에 시선이 꽂혀 있냐면요, 어떻게 하면 이 부캐를 사로잡을 것인가. 무슨 말이냐? 상석이라는 사람이 있어. 부캐는 뭐냐면 원빈이라는 단어를 써. 그러면 이 원빈을 이끌 수 있는, 원빈을 사로잡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인가, 이걸 지금 생각하고 있대요, 기업들은. 자, 교회로 적용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이 부캐를 쓰고 있는 다음 세대들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왜 교회는 고민하지 않을까요? 왜 교회는 생각하지 않을까요? 왜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지 않을까요? 기도와 말씀, 변하지 않는 진리 해야죠. 그런데 아이들을 전도하고 이 아이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왜 연구하고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 게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80년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세상적 아이들은요, 자, 여러분 성경학교 하면 전부 다 왔잖아요. 기억 안 나십니까, 여러분? 왜? 학교에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과 문화보다도 교회 문화와 교육이 훨씬 앞서갔다라는 겁니다. 학교에서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기구, 악기, 교육 문화가 교회에서 먼저 마련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그런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고 교육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먼저 배워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훨씬 더 앞서요. 지난주에 보여줬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내 체육관에 모였는데 너희들 고래 보고 싶니? 어떻게 합니까? 기억나십니까? 증강현실 버튼 누르니까 뭐가 나와요? 이따만한 20m 되는 고래가 실제로 뻑 튀어나와가지고 소리도 바닷소리 내고 물도 그대로 실현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시대에 아이들이 이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굳이 아이들이 원하는 나라, 물론 직접 보면 더 어떤 감흥이 있고 좋죠. 그런데 굳이 내가 뭐 루브르 박물관 가지 않아도 거기에 뭐가 있는지, 어떤 자료가 있는지 충분히 스마트폰이나 데스크탑을 통해서 알아가는 시대가 지금 현 시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캐를 사용하고 있는 이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우리가 사로잡을 것인가 고민해야죠. 게임 선상에서, 온라인 선상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을 우리가 그 개인 취약을 알아가고 공략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저는 막무가내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 말고 성당에도 세례 받을 때 세례명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 뭐 베드로 뭐 있는데 우리도 필요하면 이렇게라도 뭔가를 좀 바꾸어서
좀 이렇게 이렇게 꼭 시대에 똑같이 따라가야 된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아이들을 전도하고 사로잡기 위해서 그들의 눈높이에 같이 맞춰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같이 우리가 적용하고 좀 실현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함께하는 교회는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풋살장 만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옆에 트램플린장도 만드는 거고 스포츠 클라이밍장도 만드는 거고 위에 야외 카페도 만드는 겁니다. 아이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이해되시죠, 여러분? 지하 1층에 헬스장도 만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성으로 바라본 문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시간이 되게 어중간하게 지금 남아가지고요. 요거를 다음 시간에 해야 될까요? 지금 해야 될까요? 살짝 고민이 됩니다. 살짝 고민이 되는데 네,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적응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렇죠? 아이들의 변화의 속도에 우리들이 못 쫓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디지털 원주민 사람이고 우리는 디지털 이주민 사람이거든요. 이주해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당장 미국으로 이주했다. 당장 뭐에 부딪힙니까? 언어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말이 통해야 뭐 살아가죠. 뭐에 부딪힙니까? 문화, 음식 문화에 부딪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어떤 음식 나는 김치가 필요한데 나는 고추와 마늘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탕에 가서 찢어야 되는데 사우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거든요. 왜냐면 이 미국은 샤워 문화거든요. 매일매일 샤워한단 말이에요. 다른 거예요, 우리랑. 거기에 있는 그 갭들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거든요. 제가 이 외국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어떤 부분에서 충격을 많이 받았냐면 애들이 듣는 태도가 너무 삐딱한 거예요. 다리 꼬고 껌짝짝 씻고 팔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듣는데요. 왜 저리 버릇 없이 듣지? 근데 제가 더 놀란 건 뭔지 압니까? 그렇게 버릇 없는 자세로 듣는데 너무나 집중력 있게 잘 듣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자세로 정말로 예의 갖춰서 듣고 있는데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옳습니까? 무엇이 맞는가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헷갈렸거든요. 제가 겉으로 판단할 때 쟤들은 버릇 없어. 나쁜 아이들이야. 저 부모한테 잘못 빼앗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훨씬 더 자세는 좀 틀어졌어도 많은 것들을 배우고 토론하고 적극적이고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예의는 갖춰져 있는 것 같지만은 속빈 강정이고 아무것도 얻는 건 없고 너무 안타까웠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제가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요, 저래가 진짜 되겠나 우리 아이들. 조금 전에도 보십시오, 아이들. 정말로 게임은 행복을 주는 절대적 요소. 그 예수님과 동기 동창 이런 개념으로 아이들은 받아들이거든요. 스마트폰은 나의 영원한 동반자, 나의 영원한 친구. 이해되세요? 스마트폰에 심장이 있다 없다? 심장이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 표현으로는. 심장이 없는데도 심장이 있다고 믿는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바라볼 때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고 나아가서는 괴물 같기도 하고 외계인 같기도 하는데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더 수용하고 또 그 안에서 어떻게 질서와 규칙을 알려줘야 될 것인가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 가운데 또 말씀을 가르치고 해야 될 부분이 정말 우리의 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젊은 교회 성도로서 가져야 할 과제이고 사실은 무거운 책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청소년 공부를 하면서 석박사를 하면서 제가 항상 교수님께 여쭤봤어요. 원인 너무 잘 발견해요. 이것 때문에 문제야. 이것 때문에 원인이야. 이것 때문에 그래. 교수님,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그 누구도 속 시원하게 대안을 마련해 주는 사람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아까 말했죠. 대안은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진짜요. 우리 교회가 대안이라는 사실을 우리 교회가 대안이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대안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대안이 아닌데요. 이렇게 여겨지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공동체에 있는 것 자체가 대안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또 7월 달에 이 어려운 시국에 청소년 캠프를 합니다. 청년 캠프도 합니다. 이번 청년 캠프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대안은 용사입니다. 이게 주제예요. 대안은 용사입니다. 용사. 우리 막 칼 차고 막 방패 들고 전신갑주 취하고 용사로 나아가자가 아닙니다. 이 용사의 개념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예. 왜 이런 주제를 잡았냐면요, 이런 겁니다. 젊은이들이 너무 지금 이 시대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많은 거예요. 너무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불공정한 이 정치인들과 이 기성세대들에게 너무 많이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있고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달랠까요? 그런데 구별된 우리 예수쟁이가 똑같이 그들과 분노하고 그들과 똑같이 비방하고 그들과 똑같이 화를 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이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갔을까라고 묵상을 하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는 영혼 그 자체로,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하였고요, 그들 한 영혼 한 영혼의 그 문제를 안고 용서하셨다라는 그 마음이 읽혀졌어요. 그렇다면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들이 진짜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진짜 우리가 필요한 요소가 아닌가? 이게 진짜 대안이구나. 이게 진짜 우리 젊은이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 캠프를 할 겁니다. 숙박도 안 합니다. 저녁 집회 중심으로 할 겁니다. 청소년부 주제가 주며들다입니다. 요즘 그 최준이라는 친구가 막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새가족 전도 축제 때 갑자기 경호 나오기 전에 이상한 영상 나가지고 여러분 불안하지 않기로 해 막 이러면 느끼하게 막 이렇게 머리 이렇게 곱슬랑거리면서 여러분 꽃답 기억나십니까? 그 최준, 이 준며들다라는 단어가 유행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최준한테 빠져들지 말고 예수님께 빠져들자. 그래서 주님께 빠져들자 해가지고 주제를 주며들다라고 잡았어요. 청소년 관점으로 그렇게 주제를 잡았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심겨주자,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심겨주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지원하고 후원하는 캠프입니다. 이 자리에서 할 거예요. 이 자리에서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26일부터 28일까지 이렇게 할 겁니다. 3일 동안 할 겁니다. 강사들도 진짜 빵빵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시국에, 이 시국에 진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 속에 빠져들어서 정말 용사가 될 수 있도록,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